자, 오늘 월요일과 수요일은 또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열린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예비 경선 국민 면접 행사. 뭐 정말 질문이 쏟아지는 그런 압박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예비 후보들이 아주 진땀을 뺐는데 어떤 행사였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두 분은 또 주목을 하셨는지 먼저 주요 내용 정리하고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전혜연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9명의 대선 예비 후보가 있는데요. 네. 어제 국민 면접 제2탄 대통령 취업준비생의 현장 집중 면접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있었는데요. 일부는 국민 면접관을 상대로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왔던 이른바 그 숨은 가수 찾기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렇죠. 통에 각 주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요. 목소리도 변조돼서 나오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점수를 채점하는 방식이 블라인드 면접이었고요. 네. 자, 두 번째 방식은 집중 면접인데요. 후보자 한 명이 3명으로부터 잇따라서 질문을 받는 이른바 집중 면접, 압박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압박 면접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 압박 면접을 하는 3명, 김혜영 전 의원, 정수경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교수, 시사인 출신의 청간일 기자가 질문을 하는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후보들이 곤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도 잇따라서 했었고요. 예. 후보가 답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거부가 안 네네. 되고. 무대 정중앙에 후보가 혼자 앉아 있고요. 잇따라서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후보들이 저도 이거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이 많은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입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손을 뭐 덜덜 떤다거나. 정치 경력이 또 얼마나 그렇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정치 경력이 많은 분들인데도 네. 뭐 손을 떠는 모습도 있었고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뭐 기본소득 질문이 나온 게 아니라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충돌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질문 들어간 거고요. 네.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경우에 이제 전직 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압박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에 대해 경우서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찬반 의견 냈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이낙연 후보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었다. 뭐 이런 답이 나왔었고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도 현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선 다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반성하는 답변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본인을 최근 안중근 의사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 예. 뭐 지적을 받는다던가 뭐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도 모병제 공약의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고요. 또 최문순 후보에 대해서도 실효성, 대학 무상 등록금은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제도 공약 이행 평가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모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형님 이런 표현한 것이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양승조 후보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후보들의 단점 혹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침없이 질문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결과가 1, 2, 3위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 경선의 결과는 아니고요. 예. 다음번 7일 진행된 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정책 언팩쇼 발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우선권만 주는 거지만 어쨌든 이 면접관들이 본 점수가 1, 2, 3위까지만 공개가 됐어요. 예. 자세한 점수라기보다는 순위만 된 건데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블라인드 면접 결과 200명의 국민 면접관이 꼽은 1위 이낙연 전 대표, 2위 이광재 의원, 3위 이재명 지사였고요. 압박 면접, 집중 면접이 되니까 순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네. 자, 1위는 이낙연 전 대표로 같은데 2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3위는 이광재 의원인데요. 네. 오늘 대다수 언론들이 압박 면접 후에 이재명 지사가 3위권에 들지 못했다를 제목으로 많이 뽑을 정도로 그렇죠.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다른 부분에서 했습니다. 주목을 받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은 보셨는지 2탄이었던 이 행사, 국민면접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여당 내 헤게모니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친문 대 비문이었다면은 예. 이제는 이재명 지사 쪽과 그다음에 반 이재명 쪽으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여기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네. 친이다 반이다 그 기준점이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동의한다 안 한다를 불문하고 예. 어떤 정책적인 비전이 계파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를 표시를 했고 그렇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50조 원으로 8만 원씩 나눠줄 거냐 무협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기본소득의 내용이 상당히 다듬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뭐 1순위 공약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 바꾸기가 아니냐 비판은 있지만은 있었죠. 예. 뭐 말 바꾸기가 어쨌건 말 바꾸기건 아니건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정책이 수립이 되는 것이 맞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네. 향후 야당의 대권 주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결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참여를 했던 후보와 면접관 한 명씩 그 두 분을 통해서 저는 이 당에 희망이 보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이재명 지사한테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은 뭐 야당에서 윤희숙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제통한테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경고를 네. 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깨지는 게 나중에 나가서 깨지는 것보다 낫거든요. 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의 포션을 상당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자라고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관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렇죠. 미스터 쓴소리 뭐 예, 별명이 그러니까 있죠. 이분이 당내에서도 상당히 쓴소리를 했어요.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가지고는 네. 개인적인 어떤 스캔들을 직설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어떤 직언직설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였거든요. 이게 어떤 당의 권력 지형이 바뀐다고 해서 해바라기처럼 따라가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희망이 없다고. 근데 김혜영 의원 이분 민주당에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이재명 지사 그 가장 지금 최고로 유력한 당내 주자인데 네. 거기에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지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희망과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많이 보셨어요. 자, 저는 전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국민 면접관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라서 좀 주목을 했는데요. 지원자 5,365명 가운데 세대별로 40명씩 무작위로 추출해서 선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세대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분포를 맞췄기 때문에 샘플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10대도 한 표. 40대도 한 표의 등가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물론 보정을 합니다만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에서 사실 10대, 20대가 소외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도 어쨌든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자들이 인식을 했다라는 점. 네. 좀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두 번째 긍정적인 변은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압박 면접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술이한 질문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왔다는 거.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정책이 진짜 말로만 좋은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재원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온 건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예. 전 이 블라인드 면접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봤는데요. 제가 9명 중에 7명을 맞췄습니다. 나는 모르겠던데. 이게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맞추셨어요? 제가 이제 직업상 그러니까 꼼꼼히 보다 보면 맞아요. 이 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네. 목소리 변조해도 뭐 인토네이션 같은 것들이 인토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있고요. 본인이 네.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맞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뭐이지 않겠습니까? 누구 맞힐까요? 제가 흉내자분은 흉내까지는. 이게 총리 출신 이낙연 대표의 말투이고요. 네, 맞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숫자와 통계를 굉장히 잘 제시하는 분이 있었는데 양승조 충남도지사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수치에 밝으시죠. 수치에 굉장히 밝으신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지역 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자치단체장 출신인 뭐 그렇죠. 최문순 지사라든가 이재명 지사가 지사. 네. 밝을 수밖에 없고요. 균형 발전하면 또 역시 그것을 본인이 행자부 장관 때 강력히 네. 주장했다고 하는
김두관 후보 이렇게 맞아요. 이제 좀 됐기 때문에 저같이 좀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이 블라인드 면접은 사실 7명을 맞추신 거면 다 맞추신 거 거의 아니에요?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면접은 네. 뭐 취지는 재미있지만 이게 자칫하면은 뭐 그 취지는 좀 살리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민주당이 그 자체 당 공식 유튜브라던가 계정이라던가 이른바 뭐 진보 성향의 유튜브를 다 합하면 2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접속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게 여당의 대선 주자 예비 후보 경선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수치가 듭니다. 예. 들어오는 수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심도도 뭐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제 생각엔 높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나 또는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실시간 접속 2만 명의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좀 남아있네요.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 희망만 보셨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도 혹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저는 이게 네. 뭐 부정적인 면보다는 보면서 이렇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김혜영 면접관이 추미애 후보를 향해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압박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중근 지사 그다음에 친일 형사 비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은 다 악이라고 생각하고 나랑 같으면 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예. 그냥 이렇게 헛웃음을 웃더라고요. 이게 왜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정치적인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 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혼자 얘기를 할 때는 비유도 잘하면서 말 잘하다가 또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 토론을 하는 거 내가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전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그 전 장관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당황했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뛰어넘는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일간지에 추미애 장관이 답변 과정에서 손을 떨면서 마이크를 잡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요즘은 그 개그가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정치판이 재미있어서. 근데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은 플레이어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예.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박용진 후보도 지적을 했던 문제예요. 당대표는 연단위에 올라가서 사전 이제 행사 본격 시작하기 전에 뭐 축하 연설이라든가 당대표 인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인물이 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휠체어가 올라가 연단을 미리 마련하지 않아서 연단 아래에서 인사만 하는 것이 잡혀서 박용진 의원이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작은 부분인 듯 하지만 작은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민주당이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지만 중요한 지적을 마지막에 또 해주셨고요. 지금 전지현 변호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의 생리와 TV의 토론의 생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선 주자나 아니면 다들 당에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상대로 설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앞으로 재혼 가정의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부 계모 표기가 사라진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변화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많이들 떼보셨을 그럼요. 거예요. 근데 이제 등본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네. 거고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별로 어떤 주소의 변동사항 같은 게 다르게 기재가 되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세대주가 누구인지랑 그다음에 그 본인과 나와 그 세대주와의 관계가 이렇게 여기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재혼한 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입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계부라는 게 여기 주민등록 등초본에 그대로 명시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 만약에 뭐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네. 아직 어린 나이에 뭔가 이렇게 정체성이 스스로 확립되지 않았을 때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겠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 가정, 여성의 재혼,
남성의 재혼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저는 왜 한 가정의 히스토리를 다른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알려야 되는 건지 좀 이 부분도 좀 그러네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인정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내가 엄마가 재혼을 했고 이 아버지는 새아버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거를 다 주민등록 등초본 띄워오라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는 사실 이거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계모자 관계에서 계부와 아이의 관계에서 동거인이라고 기재됐던 거를 배우자의 자녀 이렇게 바꾸게 했거든요. 아니 근데 동거인이나 배우자의 자녀나 재혼 가정이라는 거 드러나 자식은 아니라는 거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018년에도 이 계부 계모 표현을 삭제를 하기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논의만 있었고 추진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이렇게 바꾸겠다 입법 예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이런 표현이 삭제가 되고 당사자 간의 동의만 있으면은 부, 모, 자녀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친부인지 친모인지는 그거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예,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게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과거에 언제부터 추진돼 왔는지까지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지금은 가족 형태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변화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계부, 계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까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얘기 들어보죠. 최근에 모 정치인이 본인을 집 나갔다 돌아온 큰아들로 비유하면서 본인의 복당을 반대했던 정치인 계모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마 새어머니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가족이 재구성될 수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혈연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냐 아니냐를 자꾸 구분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정말 잘 보살피려는 새어머니 새아버지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인식 자체가 좀 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제도는 조금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을 텐데 이것이 대표적인 게 이번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 연간 한 몇 통 정도 발급된다고 보시나요? 1억 통. 예, 1억 이상 1억 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데 그 안에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회사나 뭐 금융기관이나 뭐 학교나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일부 기관에서 취업 관련해서 서류 받을 때도 이런 서류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가족사가 궁금한 게 아닌데 왜 굳이 이런 정보가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동안 계속 간과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친 거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 접해왔던 영화, 만화, 전래동화 이런 데서 혈연 중심을 중심으로 새어머니 새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악당으로 그리거나 악마화시키는 거 이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연관계 아니어도 잘 지내는 사람들 많고요. 사회가 그런 사람들 더 따뜻하게 보듬어야지 자꾸 대중문화 속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전래동화에 나오는 악당은 계부는 나쁜 경우가 별로 없는데 꼭 그렇게 계모를 나쁘게는 전 이것도 여성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문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는 거는 누가 누구와 같은 세대를 이뤄가지고는 어디에 사는지를 이제 명시를 하는 건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엄연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다가 이거를 표시하는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뭐 상속, 혈연주의 그런 것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상속 같은 경우도 다른 어떤 공적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상속인, 피상속인이 입증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에 나타나는 자라고 해가지고는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저저번 시간이었나요? 이게 국적법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은 일정 요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는 거. 그때 제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정이라는 게 그 사람이 안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사람이 강아지랑은 다르잖아요. 뭐 믹스견, 품종 거기서 따르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를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혈연주의는 반드시 따라갈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잖아요. 예. 그럼 그 집 가정은 완전히 털린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한대, 엄마는 뭐 한대, 언제 결혼했대, 어떻게 결혼했대 이런 것까지 관심사가 된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일일이 호구조사하는 게 이게 뭐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뭐 변홍사에서 비롯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끊고 그냥 그 자체로 바라봐 주는 게 일단 좀 그렇죠. 필요하다.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살자. 그만 궁금해하시라.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혈연주의가 결국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예전에 이런 용어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건강가족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또 예전에는 편부, 편모, 결손가정 이런 표현 그렇죠. 많이 썼잖아요. 예. 이런 거 지금 개정하려는 노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지금 법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